여러분, 지금 당장 은행 계좌에 내 잔고가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연히 내 돈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재산이라고 믿고 계시죠? 통장 속에 찍힌 숫자들,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등기와 소중한 내 자동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재산들이 내일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재산을 지켜주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이라는 시스템이 권력의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심판대 위에 법 왜곡죄라는 묘한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제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를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의 실체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주도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앞둔 이 서늘한 법안.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비틀어 부당하게 판결하거나 수사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 벌금형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징역 10년입니다. 살인죄의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 하나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그 2배인 10년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인생을 통째로 삭제해버리겠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입니다. 판사나 검사로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와 인생이 단 한 번의 판결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형량이란 거죠. 듣기에는 참 정의로워 보입니다. 잘못한 판검사 처벌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의 시선으로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의의 구현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향한 잔인한 도살이자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파괴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히 판검사 몇 명 길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보복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나라. 검사가 수사하며 나중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닌가 라며 벌벌 떠는 나라. 그런 불안정한 국가에서 자본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리 없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는 결국 우리 서민들의 피눈물로 채워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소위 법 왜곡죄라 불리는 이 괴물 같은 법안이 어떻게 여러분의 통장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살처분하며 결국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까지 파괴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절벽 끝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경제학적인 시선으로 과거의 잔인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인간은 보상에 반응하고 리스크는 피하려 한다는 거죠. 이 법 왜곡죄가 최종 통과되는 순간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판결을 내릴 때 진실과 법리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기소되지 않을 방향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거대 자본이 얽힌 사건에서 판사가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가 법 왜곡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면 합리적인 판사라면 당연히 몸을 사리겠죠. 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논란이 안 될 만한 쪽으로 비겁하게 굴복하게 됩니다. 판결이 정치 논리에 오염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은 증발해버립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 때마다 이 판정이 비디오 판독팀의 마음에 안 들면 심판을 바로 퇴장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룰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반칙이 나와도 못 본 척하거나 목소리 큰 팀 편만 들어주겠죠? 그런 경기에 누가 관람을 하고 어떤 선수가 목숨 걸고 뛰겠습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법원은 경제활동의 최종 심판입니다. 계약이 위반됐을 때,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10년 징역 살까봐 벌벌 떨며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때부터 시장 경제는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법이 왜곡되었는지 아닌지 그건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누군가 법 왜곡이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판사를 심판하기 위해 또 다른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판사는 과연 소신껏 판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무죄를 선고하면 누군가 다시 너도 법을 왜곡했다며 두 번째 판사까지 감옥으로 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판사가 필요하고 네 번째 판사가 필요해지는 끝없는 지옥의 메비우스띠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 무한 루프의 끝에서 최종 판결은 누가 하게 될까요? 네,
바로 정치권입니다. 결국 법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전이 아니라 정치적 기류가 될 거예요.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범죄가 되고 오늘의 판결이 내일의 기소 대상이 되는 세상. 이런 나라에서 어떤 미친 판사가 소신을 지키겠습니까? 헌법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결국 목소리 큰 정치 실세들이 나와서 이게 정당한 판결이다 라고 찍어주면 그게 곧 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판사를 감옥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려 하겠죠. 그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직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결 하나하나에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면 그게 바로 왕정시대로의 회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치권이 마음에 들면 정의로운 판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가 되는 이 기이하고 소름 돋는 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고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왕정시대의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몽테스키우의 권력분립 원칙이 왜 현대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었을까요? 그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우가 그에 져서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국가 통치 구조 이론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권력 분립은 내 재산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법 왜곡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이 법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치 집권기입니다. 히틀러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나치의 이념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법 왜곡죄로 사형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나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독일 경제는 전쟁과 파멸로 치달았죠. 그리고 과거 대공황 시절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판사 수를 늘리려는 이른바 법원 장악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 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내 재산이 언제든 국가에 몰수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 처참한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사법부의 독립성을 살처분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권력의 리모컨이 되자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유화와 재산 몰수가 합법의 탈을 쓰고 자행되었습니다. 자본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했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사법 독립의 붕괴는 경제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음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판사가 법리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라에 어느 미친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권력 분립이라는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일자리 역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경제학적으로 거래 비용이라는 녀석이 폭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만약 그가 약속을 어기면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해서 내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권력에 편만 든다면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정치권에 줄을 서야 하며 엄청난 뇌물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투명했던 시장이 불투명한 뒷거래 시장으로 바뀌는 순간 국가의 생산성은 수직 낙하합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을 보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부패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 부패의 시작이 바로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였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판사들이 기소될까봐 몸을 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판이 무한정 지연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쓸 때마다 법 왜곡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 수만 페이지의 전례를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몸을 사리며 추가 심리를 지시하며 결론을 뒤로 미루겠죠. 지금도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는 1심 판결 하나 받는데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기업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소송이 끝나지 않아 재건축이 중단되는 상황.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그 비용은 분양가 상승,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법 왜곡죄는 단순히 판검사를 혼내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모래를 한 바구니 집어넣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오싹한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법 왜곡죄가 통과된 직후 대한민국 법정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경제학에는 방어적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 소송이 무서워서 꼭 필요한 수술을 기피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기소될까봐 몸을 사리는 방어적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기업의 자금은 묶이고 부동산권은 공중에 뜹니다. 경제학적으로 추산했을 때 재판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국가 전체의 기회비용은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송 중인 자산 규모만 수백조 원인데 이 돈이 사법부의 마비로 인해 돌지 않는다면 그건 거대한 경제적 혈전증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법인데 그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신가요? 사법 정의를 세운다더니 국민의 재산권을 인질로 잡고 굶겨 죽이는 꼴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본의 대탈출입니다. 여러분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했는데 현지 파트너와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몇 년째 미루거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나라의 소중한 돈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를 제도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전 세계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모니터에는 한국 시장 탈출이라는 선명한 경고등이 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법 왜곡죄가 주는 공포도 시장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여러분이 넣는 기름 한 방울 가격에 사법부 붕괴의 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법의 정치가 우리 밥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한국 내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실업자만 남겠죠. 노동 비용 문제로 고용을 줄인 마당에 이제는 사법 리스크로 아예 몸을 사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꿈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더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무력화되면 결국 법의 감시망을 피해 국가의 자원들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남아도는 쌀을 우리 혈세로 사서 북한에 보내거나 혹은 국내 노동시장의 법질서가 무너져 중국인 일자리 창출에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도 판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조차 못하는 어지러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법 독립이 무너지는 것은 곧 국가의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AI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법적 분쟁들, 그 공정한 가이드라인은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정치적 논리로만 결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 왜곡죄는 단순히 현재의 판결을 비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지점은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입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등급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 지수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휘둘리는 나라는 신용 등급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수치를 계산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 결국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우리 국채 금리는 0.5에서 1.0포인트 이상 치솟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나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2천조 원에 대입하면 우리 국민이 1년에 추가로 내야 할 이자만 무려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달합니다. 정치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여러분이 매달 내는 아파트 대출 이자가 생돈으로 몇십만 원씩 더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여러분의 신용카드 할부 이자가 소리 없이 폭등하는 주 원인이 바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져올 미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던진 돌에 애꿎은 서민들의 등골이 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정치권, 입맛에 맞게 판검사 겁박하려고 만드는 법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가계 경제를 파탄내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 주인과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법리대로 깔끔하게 판결이 났을 텐데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사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 하면 정치권에서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너 10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싶냐고 대놓고 압박을 넣습니다. 결국 판사는 몸을 사리고 여러분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소년간 피를 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부활인 거죠.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잡는 법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의 마지막 보루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제학적으로 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제도적 저항입니다. 첫째,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 주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이 진실을 알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표심과 집단적인 분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송통을 끊는 행위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만들어 멈추게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에 이 오싹한 현실을 낱낱이 알려야 합니다. 자본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인지하고 국제중재기구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망신이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나라가 통째로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는 것을 막으려면 전 세계에 비상벨을 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살해하는 법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10년 징역이라는 공포로 겁박해 정치적 시녀로 만들고 그 대가로 국가의 신용과 국민의 재산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시장 경제는 법치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랍니다. 그 토양에 정치적 독극물을 뿌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고 몰락이 시작될 겁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사법부의 파멸을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이 오싹한 시나리오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걸 방관한다면 그 대가는 여러분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몰락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공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법이 권력의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사람들은 정당한 노력 대신 정치적 줄대기에 혈안이 됩니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혁신 대신 정치권 언저리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사회, 그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0%, 아니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단순히 법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운영 체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요약 3줄 들어갑니다. 첫째, 법 왜곡죄는 판사의 방어적 재판을 유도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기회비용을 폭증시킨다. 둘째, 사법 독립의 붕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탈출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가난을 불러온다. 셋째, 사법의 정치화는 서민의 재산권을 힘있는 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살처분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악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진실을 널리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오싹한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